주홍 글씨 19 시냇가의 아이. 당신도 이제는 저 아이가 아주 귀여워질 거예요. 저 아이가 참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아무것도 아닌 저런 꽃들을 가지고 몸치장을 한 솜씨 좀 보세요. 숲속에서 진주, 다이아몬드, 루비와 같은 보석을 모았다 해도 저렇게 어울릴 수 없을 거예요. 참 놀라운 아이죠. 그건 그렇고 저 아이의 이마가 누굴 닮았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헤스터. 아서딘 스테일이 불안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언제나 당신을 따라다니는 저 귀여운 아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놀랐는지 당신은 모를 거요. 오, 헤스터. 이 얼마나 옳지 못한 생각일까. 또 이렇게 꺼리다니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에요. 저 아이의 얼굴 모습이 어찌나 신통하게 나를 닮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혹시 눈치채지 않을까 생각했었지. 그러나 여보, 저 애는 당신을 더 많이 닮았어요. 아니에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저 아이가 누구의 아이라는 것이 알려져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게 돼요. 하여간 저 들꽃으로 장식한 저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마치 사랑하는 영국 땅에다 떼어놓고 온 요정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 아이를 꾸며준 것 같아요. 그렇게 앉아서 천천히 다가오는 펄을 바라보는 기분은 이 두 사람이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다. 어린애로 인해 이 두 사람을 결합하는 유대가 엿보였다. 이 아이는 지난 7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도 숨기려고 애쓴 비밀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상형 문자로서 세상에 태어나 있었다. 불꽃의 글자를 풀어서 읽을 수 있는 예언자나 마법사가 있었다면 이 어린애 속에 기록된 것을 명백히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펄은 두 사람의 생명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 결정체였다. 지난날의 죄가 어떤 것이었든 두 사람의 육체의 결합이며 정신의 표현이기도 한 소녀를 볼 때 그들의 지상의 생명과 장래의 운명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어찌 의심할 수 있으랴. 이 아이 속에서야말로 두 사람은 서로 만나고 또 영구히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들과 또 뭐라고 꼬집어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가오는 이 어린애의 신변에 빛을 던져주고 있었다. 저 아이에게 말을 걸 때에는 격한 감정이나 열정이나 하여간 보통과 다른 감정을 나타내지 말아요. 우리 저 아이는 이따금 발작적으로 화를 잘 내는 아이죠. 특히 남이 격한 감정을 보일 때마다 그 까닭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가 없어요. 하지만 저 아이는 아주 강한 애정을 지니고 있어요. 나를 폭 사랑하는 아이니까 당신도 사랑할 거예요. 펄과 만나는 것이 내게 얼마나 두렵고 초조한 일인지 당신은 모를 거요. 목사는 헤스터를 견눈질로 보면서 말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아이들은 나를 잘 따르지 않소. 아이들은 내 무릎에 기어오르지도 않고 내 귀에 대고 속삭이지도 않으며 또 내가 미소를 지어도 응답하지 않소. 그들은 다만 저만큼 떨어져서 수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소. 심지어는 갓난아기들도 내 품에 안기면 마구 울어대지 뭐요. 하지만 펄은 나에게 친절히 대해준 적이 꼭 2번 있었어. 첫 번째는 그것이 언제였는지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거요. 두 번째는 당신이 저 완고한 지사의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였어.
그때는 당신이 나와 저 아이를 위해서 정말 대담하게 변호해 주었죠. 저는 그걸 잊지 않고 있어요. 펄도 잊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 하겠지만 곧 당신을 따르게 될 테니까요.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 펄은 건너편 시냇가에 서서 자기를 기다리느라 이끼 낀 통나무에 나란히 걸터 앉아있는 헤스터와 목사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 아이가 발길을 멈춘 곳에는 우연히 시냇물이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그 물이 어찌나 잔잔하고 고요한지 꽃과 나뭇잎으로 그림같이 치장한 펄의 작은 몸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물 위에 비친 어린애가 실물보다도 세련되고 더 생기가 있어 보였다. 실물과 똑같이 닮은 그 그림자는 자체의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특기를 얼마간 펄 자신에게 전달하고 있는 듯 싶었다. 어두운 숲속으로 그들을 열심히 바라보며 서 있는 펄의 모습은 참으로 괴상했다. 그런데 펄은 마치 무슨 공감의 힘에라도 끌린 듯 그곳을 환히 비추고 있는 햇빛 속에 서 있었다. 아래 보이는 시냇물 속에는 또 하나의 어린애, 하나면서 사실은 같은 아이, 그가 마찬가지의 햇빛을 받고 서 있었다. 헤스터는 까닭없이 펄과 자기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은 망상이 들어 안타까웠다. 마치 어린애가 혼자서 숲속을 산책하는 동안에 모녀가 같이 살던 세계로부터 멀리 떠났다가 지금 다시 되돌아오려 해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다. 헤스터가 받은 이런 인상에는 올바른 점도 있지만 잘못된 점도 섞여 있었다. 이 어린애와 엄마의 사이가 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펄의 탓이 아니라 헤스터의 책임이었다. 펄이 엄마의 곁을 떠나 놀러간 사이에 엄마의 애정 속에는 새로운 사람을 하나 맞아들인 것이다. 또 이렇게 됨으로써 그들 사이의 모든 관계가 그 양상을 달리했고 방랑에서 되돌아온 펄은 자기 자리를 빼앗긴 것 같아 어리둥절한 것이었다. 난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예민한 목사가 눈치를 채고 말했다. 저 시냇물은 두 개의 세계로 갈라놓는 경계선 같은 것이어서 당신과 펄은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 혹은 저 아이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옛날 이야기 속의 요정 같은 아이라서 시냇물을 건너지 못하도록 금지당하기라도 한 것인가? 부탁이오. 어서 빨리 오도록 이르시오. 저 아이가 저렇게 주저하는 것을 보니 내 심경이 떨리는 것 같소. 펄, 어서 이리 와. 헤스터는 두 팔을 벌리고 재촉하듯 말했다. 왜 그렇게 꾸물거리지? 전에는 안 그러더니. 여기 엄마 친구가 한 분 계신데 이젠 내게도 친구가 되실 거야. 엄마한테서만 받던 사랑을 이젠 2배로 받게 됐단다. 배우를 깡충 뛰어서 이리 와. 넌 아기 사슴처럼 잘 뛰지 않니? 펄은 이런 달콤한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시냇물 건너편에 그냥 서 있을 뿐이었다. 펄은 그 맑은 눈으로 엄마와 목사를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두 사람을 한꺼번에 바라보았다. 마치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탐지하려는 듯한 태도였다. 아서 딤스데일은 이 소녀의 시선을 느꼈을 때 이제는 거의 버릇이 되어 손을 무의식중에 슬쩍 가슴에 올렸다. 마침내 펄은 기묘하고 위험이 있는 듯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어 엄마의 가슴을 가리켰다. 시냇물 위에 환하게 비친 펄의 꽃에 묻힌 그림자도 똑같이 손가락질했다. 너 정말 이상해졌구나. 왜 빨리 엄마한테로 오지 않니? 헤스터가 외쳤다. 펄은 여전히 손가락질하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 얼굴은 아직도 갓난애같이 앳된 얼굴이었기 때문에 찌푸린 것이 더욱 인상적이었다. 손짓을 계속하는 엄마가 전에 없이 희색이 만면한 것을 보고 어린애는 점점 더 거만스러운 발을 부르며 얼굴을 찌푸렸다. 또다시 시냇물 속에는 상을 찡그리고 거만스러운 동작으로 손가락질하는 그림자가 비쳐 펄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고 있었다. 빨리 안 오면
엄마가 화낼 거야. 다른 때는 어린애의 이러한 심술에 익숙했지만 지금은 펄이 좀 얌전하게 굴었으면 싶었다. 시냇물은 건너뛰면 돼. 빨리 이리로 뛰어와. 안 오면 내가 그리로 갈 테다. 그러나 엄마의 간청도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위협에도 끄떡하지 않던 펄은 갑자기 화를 내며 몸부림치듯 마구 손짓 발짓을 했다. 이와 함께 소녀가 지르는 비명은 숲속에 메아리 쳤다. 그래서 어린애처럼 무작정 떼쓰고 화내는 펄에게 수많은 어린애들이 합세하여 격려하는 듯했다. 또다시 시냇물 속에는 성난 펄에 꽃에 묻힌 그림자가 발을 구르며 미친 듯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작은 손가락은 여전히 헤스터의 앞가슴을 가리키고 있었다.